마르셀 프루스트는 1871년 7월 10일 전쟁의 끝 무렵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의사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훌륭한 의술도 어머니 집안의 막대한 재산도 그의 어린 시절을 구할 수는 없었다. 9살 이후 꼬마 마르셀은 단 하루도 건강한 적이 없었다. 블로뉴 숲을 산책하고 돌아오던 길에 마르셀은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발작은 이후 평생 동안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가슴을 조각조각 옥죄었다. 9살 이후 그에게는 거의 모든 일이 금지되었다. 여행, 활기찬 놀이, 부산스러움, 경솔함 등 보통 유년기라 하면 떠올리는 모든 것이. 그럼으로써 그는 일찍부터 섬세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신경과 감각이 매우 민감한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바깥 풍경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 풍경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특히 봄에는 더더욱. 꽃가루의 가는 입자와 교미하는 대자연이 그의 약한 기관지를 고통스럽게 찔러댔다. 그는 꽃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친구가 단축구멍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꽂고 방으로 들어서면 꽃을 치워달라고 정중히 부탁해야만 했다. 또 살롱 테이블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면 그 모임에 다녀온 뒤에는 며칠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했다. 따라서 그는 가끔 굳게 닫힌 자동차를 타고 유리창 너머 보이는 사랑하는 색의 향연과 풍경을 감상하러 나가곤 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풍경을 읽기 위해 그는 여행길에 책, 수많은 책을 가지고 갔다. 한 번은 베니스까지 갔고 몇 번은 바닷가로 갔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오면 매번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자신을 파리 안에 영영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인간에 관한 그의 인식은 점점 더 섬세해졌다. 대화하는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이라든지 여성의 머리에 꽂혀 있는 핀 하나, 누군가가 테이블에 앉고 일어서는 모습 등 사교계의 가장 섬세한 장식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확고하게 그의 기억 속 깊숙이 고정되었다. 찰나의 디테일이 아래 위 두 속눈썹 사이에서 항상 깨어있는 눈을 사로잡고 이어지고 표현되고 우회하고 정체하는 대화가 소리의 진동으로 여과 없이 그의 귓가에 머물렀다. 나중에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노르프와 백작의 대화 장면은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그 대화는 한 호흡도 모자라지 않고 우연한 움직임 하나 없고 머뭇거림도 없고 어느 하나 대충 넘어가는 곳이 없었다. 그의 눈은 다른 모든 필요한 신체 기관을 대신해 항상 깨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대학에 진학해 외교관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몸이 약한 탓에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의 부모는 부유했고 어머니는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35살이 될 때까지 실은 가장 가소롭고 가장 어리석고 아무 의미도 없는 한량 생활을 계속하며 살롱과 사교계에서 세월을 낭비했다. 그는 스스로 속물인 체하며 사람들이 사교 모임이라 부르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부유한 한량들이 여는 그 모임에서 환대받았다. 15년 동안 사람들은 어느 살롱에서나 다정하고 수줍음 많고
경탄으로 사교계 부인들을 사로잡는 이 젊은이가 수다를 떨거나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즐거워하거나 지루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처에서 그는 대화에 스며들었고 놀랍게도 포브루 생제르맹의 높으신 귀족들까지도 이 무명의 침입자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이것은 사실 그에게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젊은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런 자리에 낄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눈에 띄게 잘생기지 않았고 특별히 우아하지도 않았으며 귀족 혈통이거나 유대인 어머니를 둔 것도 아니었다. 문학적 성취 또한 당시에는 내세울 만하지 않았다. 얇은 책, 즐거움과 그 나날이 아나톨 프랑스의 호의적인 서문을 싣고 출간되기는 했지만 딱히 영향력을 갖거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를 인기인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그의 관대함이었다. 그는 모든 여자에게 값비싼 꽃을 뿌려댔고 모두에게 기대치 않은 선물을 안겼다. 누구든 초대해 가장 한심한 작자에게도 호감을 사려고 골머리를 앓았다. 리츠 호텔에서 그는 식사 초대를 자주 하고 팁을 많이 주기로 유명했다. 미국에서 온 억만장자보다 10배나 많은 팁을 주었는데 그가 로비로 들어서면 모두 모자를 벗고 납작 엎드렸다. 그가 대접하는 식사는 언제나 화려한 낭비와 미식의 성찬이었다. 도시의 여러 가게에서 모든 곳의 특산물을 가져오도록 했다. 리브고슈 지역 어느 가게의 포도, 칼튼의 영계, 니스의 첫 포도주가 테이블로 날라져 왔고 상대방에게는 그러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신은 온 파리 사람에게 끊임없이 공손함과 호감을 표하려 애썼다. 그러나 사교계 내부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은 그가 물쓰듯 뿌린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교계의 관례에 대한 그의 병적인 외경심이라든지 예의 범절에 대한 노예 같은 신격화, 우스꽝스러운 모든 관습과 사교계 부인들을 숭배해 맞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귀족사의 풍속을 성서인 양 숭배했다. 어째서 X공주가 L 백작을 테이블 저쪽 끝에 앉히고 R 남작을 이쪽 끝에 앉혔는지 같은 테이블 자리 배치 문제에 종일 열중했다. 사소한 험담 하나하나 금방 사라질 스캔들이 온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대재앙처럼 그를 흥분시켰다.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15번이나 M 후작 부인 초대 순번의 숨겨진 규칙이 무엇인지, 그때 다른 귀족 부인은 왜 FC를 극장의 칸막이 좌석에서 맞이했는지 따위를 물어대곤 했다. 이런 열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는 스스로 이 우습고 장난스러운 세계에서 의식의 대가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훌륭한 정신이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이런 식으로 빈둥거리며 사교계 모임을 오가는 의미 없는 생활을 15년 동안이나 계속한다. 낮에는 침대에 누워 녹초가 된 상태로 열에 시달리며 저녁에는 연미복을 차려입고 이 모임 저 모임 발걸음을 재촉하며 초대와 편지와 잡다한 행사들로 시간을 허비하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허영의 춤사 위에 너무나 넘치는 존재였던 그는 어디에나 있었으나 어디에서도 진짜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실은 그저 턱시도를 입고 흰 벨트를 맨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다만 그에게는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점이 한 가지 있긴 했다. 그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이면 바로 잠들지 못하고 그날 관찰하고 보고 들은 것을 종이 쪼가리에 가득가득 써나가곤 했다. 그것은 차츰 종이 더미를 이루어 커다란 서류철에 보관되었다.
단순히 궁정의 신하인 척하며 뒤로는 시대의 심판자 역할을 했던 생시몽처럼 그는 매일 저녁 파리의 모든 공허한 것과 흘러가 버리는 것을 메모하고 논평하고 계획적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어쩌면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덧없는 것들을 영속하는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터였다.